한날리 쪽 한날가 쪽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안녕하지 못하네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해요. 여름 감기가 그렇죠. 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잠깐 열어놓고 잔 것이 감기를 유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선희쌤은 좀 괜찮아 보여서 저하고는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서 안심이 좀 됩니다.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오늘따라 막 화장을 너무 곱게 하셔가지고 빨간 립스틱만 발랐을 뿐인데. 사무실 선생님들도 다 그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오늘 저한테도 그 선희쌤의 밝은 에너지 좀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그 목소리가 이래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그 그림 형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서양의 옛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열린 음악 들으시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나의 비밀 난 아직도 긴 꿈을 꾸고 있어 그 어떤 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네,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들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요. 실 잡는 여자들입니다. 실 잡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어머니는 딸을 달래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해보았지만 처녀는 한사코 실 잡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녀를 때렸습니다. 처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왕비가 마차를 타고 그 집 곁을 지나다가 그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마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왕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사연을 물었습니다. 딸이 너무나 게을러서 때렸다는 이야기는 창피해서 차마 할 수가 없어 처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가 실 잡는 걸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애는 그저 온종일 실만 잡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애가 실 잡는 데 쓸 아마를 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실 잡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오. 물레 돌아가는 소리처럼 듣기 좋은 것도 다시 없지. 대개 딸을 우리 성으로 데려가게 해 주었으면 좋겠소. 우리 성에는 아마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딸이 얼마든지 실 잡기를 할 수 있을 거요. 처녀의 어머니가 선선히 승낙을 하자 왕비는 처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성에 도착한 뒤 왕비는 처녀를 3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들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최상품 아마가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자, 나를 위해 아마로 실을 잡도록 해라.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내 큰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 네가 가난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만 하도록 해. 난 네 부지런함을 지참금으로 생각할 테다. 처녀는 300년을 살아도 그 많은 아마를 다 실로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저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면 몰래 울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을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비는 그 방으로 들어와 보고 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어머니 곁을 떠나온 것이 너무나 슬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자 왕비는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꼭 일을 시작해야 한다. 왕비는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방을 떠났습니다. 다시 홀로 남게 된 처녀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근심에 쌓인 채 창 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세 여자가 창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아주 널쩍한 발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여자는 넓은 아랫입술이 턱을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엄청나게 큰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창문 밑에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상심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여자들은 처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 아마들을 실로 만들어주지. 그 대신 아가씨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가씨의 결혼식에 초대해 주어야 해요. 아가씨는 우리를 사촌이라고 부르고 음식 먹을 때도 우리를 끼워 주어야 해요.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 어서 들어오셔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처녀는 괴상하게 생긴 그 세 여자들을 첫 번째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그 여자들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실을 뽑아내면서 몰래 발판을 밟기 시작하자 두 번째 여자는 입술로 그 실을 축축하게 했으며 세 번째 여자는 그 실을 꼬고 손가락으로 판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판을 두드릴 때마다 섬세한 솜씨로 잘 꼬아진 실이 감긴 얼레가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그 세 여자들이 왕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들를 때면 처녀는 그때까지 자아낸 엄청난 양의 실들을 보여주었고 그때마다 왕비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 가득 찼던 아마가 다 떨어지자 그들은 두 번째 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 번째 방으로 옮겨갔으며 결국은 세 번째 방에 아마도 동이 났습니다. 일을 다 끝마친 세 여자는 그곳을 떠나면서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하고 약속한 것 잊지 마루. 아가씨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테니. 처녀가 왕비에게 텅 빈 방들과 산같이 쌓인 실들을 보여주자 왕비는 결혼식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될 왕자는 그렇게 솜씨 좋고 부지런한 아내를 맞아들이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거듭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사촌 언니가 셋 있는데 그동안 저한테 너무나 고맙게 해준 언니들이라 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그 언니들을 우리 결혼식에 초대해서 우리와 음식을 같이 먹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지. 허락하고 말고. 왕비와 왕자가 허락을 해주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세 여자들은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사촌 언니들이 오셨군요. 어서 이리 오세요. 그때 세 여자들을 본 신랑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요? 그러고 나서 신랑은 널쩍한 발을 가진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발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널쩍하게 되었나요? 첫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몰래 발판을 하도 밟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신랑은 두 번째 여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왜 그렇게 늘어졌습니까? 두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을 하도 핥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세 번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커다랗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도 실을 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세 여자의 말을 들은 왕자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 아름다운 아내가 다시는 물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어. 그리하여 그녀는 실을 잡는 그 끔찍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real relationship. Oh no.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She's so pretty and nice. So I make just one exception, but I find that eventually I'm not her type. Maybe that's the reason why. That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Yeah. 'Cause we're all the same.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they'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they'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들으셨습니다. 아, 이야기 읽으면서 재밌었죠. 각자 성격이 다 다른 인물들. 아, 네. 네. 실지 않는 여인들. 저는 그 비슷한 유형의 그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아, 그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여기에서 그 처녀가 소통하는 방법이 좀 재밌었어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성격 유형과 연결 지으셔서 어떤 네. 강의 같은 걸 들으셨었나 봐요. 아, 강의를 들은 거 아니고 이 이야기로 이야기 나눔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각자의 MBTI를 한번 연결해 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소녀의 MBTI는 뭐였나요? ENFP요. ENFP요? 네. ENFP가 이런가? INFP가 제 성격인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외향과 내향 요것만 차이 나고 그 소녀의 게으름이 모두 저랑 닮은 건가요? 그럼? 아,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처녀가. 네. 그 큰 소리로 울어서 왕비를 불렀고 네. 또 자기가 할 줄 하지 못하는 건 아예 손도 안 대 버리고 그렇게 막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막 창밖을 내다보면서 뭔가 또 소통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성격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왕비? 네, 왕비는 통솔자인데 네. ENTJ로 우리가 그때 파악을 했었거든요. ENTJ요. 네네. 근데 왕비하고 실자는 여인들하고 이제 공유해서 이제 리더십이 발휘가 되잖아요. 네. 네. 그 실자는 여자들 보면서 그래 다 능력이 다른 거야. 막 그런 네. 생각 나죠. 네네. 게을러도 된다. 못해도 된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면 된다. 그런가요? 일반적인 옛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게을른데도 행복한 결말로 이제 일도 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왕비가 된 어떤 그런 거여서 기존 옛 이야기의 어떤 결말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처녀가 집을 떠났잖아요. 네, 네, 네. 집을 그쵸? 떠나서 새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움. 떠나야 뭐가 해결이 되는 옛 방법이- 이야기 구조상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이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이제 세 부류로 나뉘고 뭐 이런 식의 네. 옛 이야기 구조에 그런 것들은 들어맞는 게 맞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엄마처럼 그렇게 강요만 밀어붙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엄마의 그 MBTI도 혹시 있나요? 엄마는 네. ESTJ고 ESTJ. 네. 왕비는 ENTJ고. 세 주인공 모두 등장인물 모두 외향형의 성격이네요. 네. 이니까. 이게 관계 맺기가 실이 이제 관계 맺기에 그 소재가 되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외향적으로 소통이 잘 된 거 보니까 다 외향적이다라고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흥미롭기도 하고 사실 MBTI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자기 그 주기능과 부기능 이렇게 사용하는 게 달라가지고 좀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좀 잠기는데 영리한 꼬마 재봉사. 옛날에 콧대가 아주 센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구원자가 오면 공주님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실컷 비웃어주고 돌려보냈답니다. 공주님은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고요. 그래서 새 재봉사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셋 가운데 나이 많은 두 재봉사는 지금까지 고운 바느질을 많이 해왔고 늘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봉사는 키도 작고 쓸모도 없는 덜렁이었어요. 늘 하는 바느질도 제대로 할 줄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재봉사는 꼭 행운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행운을 잡겠느냐면서 말이에요. 나이 많은 두 재봉사는 세 번째 재봉사에게 말했어요. 집에 있어. 멍청한 자네 머리로는 큰일을 할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꼬마 재봉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요. 꼬마 재봉사는 세상이 온통 자기 것인 듯 씩씩하게 갔습니다. 새 재봉사는 공주님을 찾아가 수수께끼를 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한 진짜 인물들이 왔다고 말이지요. 공주님이 물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두 가지 색깔이에요. 무슨 색이죠? 첫 번째 재봉사가 말했어요. 그뿐이라면 사람들이 드위드라고 부르는 전처럼 까만색과 하얀색이겠지요. 틀렸어요. 다음 사람이 말해봐요. 공주님의 말에 두 번째 재봉사가 말했어요. 까만색과 하얀색이 아니라면 제 아버님의 프로코트처럼 갈색과 빨간색이겠지요. 틀렸어요. 다음 사람이 말해봐요. 이번에는 꼭 맞힐 것 같은데요. 그러자 꼬마 재봉사는 씩씩하게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공주님의 머리칼은 은색과 금색입니다. 은색과 금색 두 가지 색깔이지요. 공주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쓰러질 뻔했지요. 아무도 풀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수수께끼를 꼬마 재봉사가 풀었으니까요. 이윽고 공주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를 얻을 순 없어요.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아래에 우리의 곰이 있는데 그 곰 곁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결혼할게요. 공주님은 그렇게 해서 꼬마 재봉사를 떨쳐버릴 속셈이었지요. 지금까지 걸려든 사람을 한 번도 살려준 적이 없는 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마 재봉사는 겁도 내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 법이지요. 저녁이 되자 꼬마 재봉사는 곰이 있는 우리로 내려갔습니다. 재봉사를 보자 곰은 당장 앞발로 멋지게 환영해 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가만 곧 진정시켜주마. 꼬마 재봉사는 이렇게 말하고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 느긋하게 호주머니에서 호두를 꺼내 껍데기를 깨고 알맹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곰은 불쑥 호두가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꼬마 재봉사는 주머니 속에 손을 쑥 집어넣어 한 움큼 꺼내 주었지요. 하지만 호두가 아니라 자갈이었답니다. 곰은 자갈을 입속에 넣고 깨물고 또 깨물었지만 껍데기를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곰은 생각했어요. 에이, 이런 바보 멍청이, 호두도 못 깨뜨리다니. 마침내 곰은 꼬마 재봉사에게 부탁했어요. 호두 좀 까줘. 내가
어떤 녀석인지 알겠지? 입은 함지막한 한 녀석이 조그만 호두 하나 못 깨뜨리는구나. 꼬마 재봉사는 이렇게 말하고 곰이 내민 자갈을 냉큼 호주머니에서 집어넣고 대신 호두를 입속에 넣었습니다. 딱! 호두는 벌써 두 쪽이 났지요. 곰이 말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꼬마 재봉사는 또 자갈을 주었습니다. 곰은 한참을 살펴보더니 있는 힘을 다해 꽉 깨물었습니다. 여러분도 곰이 호두를 깨뜨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이제 꼬마 재봉사는 위도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켰습니다. 그러자 곰은 그만 참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춤을 추고 난 곰은 바이올린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곰이 말했어요. 이 뭐야? 바이올린을 켜는 게 어렵나? 아주 쉬워. 잘 봐. 왼손 손가락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활활 활을 잡고 문지르면 돼. 그럼 흥이 난다고. 찌가지가 짠짠짠짠. 곰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배우고 싶어. 기분 날 때마다 춤을 추게 말이야. 내 생각은 어때? 바이올린 좀 가르쳐 줄래? 재주만 있다면 기꺼이 가르쳐 주지. 그런데 먼저 앞발을 좀 내밀어 봐. 아이고, 발톱이 엄청나게 기네. 좀 깎아야겠다. 꼬마 재봉사는 바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곰이 앞발을 올려놓자 바이스를 단단히 쥐었지요. 기다려, 가위를 가져올 테니까. 꼬마 재봉사는 이렇게 말하고 곰을 그대로 놓아준 채 구석에 있는 마른 풀 위에 두어 굴굴 잠을 잤습니다. 곰이 아무리 으르렁대도 상관하지 않았지요. 밤중에 곰이 시끄럽게 으르렁대자 공주님은 곰이 재봉사를 죽이고 좋아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주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곰 우리에 갔더니 꼬마 재봉사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펄펄 뛰는 물고기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공주님은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요. 임금님이 마차를 불렀고 공주님은 꼬마 재봉사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꼬마 재봉사와 공주님이 마차에 타자 다른 두 재봉사가 곰을 우리에서 풀어주었답니다. 마음 나쁜 두 재봉사는 꼬마 재봉사가 행운을 차지하자 배가 아팠던 거예요. 곰은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마차 뒤를 쫓아왔습니다. 곰이 씩씩거리며 으르렁대자 공주님은 겁이 나서 소리쳤어요. 어머나, 곰이 당신을 쫓아와요. 당신을 데려가라고 한다고요. 재빠른 꼬마 재봉사는 얼른 거꾸로 서서 다리를 창문 밖으로 쑥 내밀어 소리쳤습니다. 바이스가 보이지? 썩 물러가지 않으면 다시 조여줄 테다. 그러자 곰은 당장 몸을 돌려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났습니다. 우리의 꼬마 재봉사는 편안하게 교회에 가서 공주님과 결혼하고 두 마리 새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기억나
폴킴향은 물길처럼 갈리지만 굳이 티 않을게 지금 네 목소리밖에는 난 안 들리니까 잠시 보라자만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내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가 좋다는데 뭐 어찌합니까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이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거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가에서 언제까지 나와 널 기다릴게 한가에서 어제 아니 오늘을 기억할게 들으신 곡은 폴킴의 한강에서였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선희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읽어드릴 이야기 제목은 홀레 할머니입니다. 한 과부에게 딸이 둘 있었는데 아름답고 부지런한 의붓딸과 못생긴 데다 게으른 친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못생기고 게으른 친딸만 예뻐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부지런한 의붓딸은 신데렐라처럼 죄를 뒤집어 쓴 채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 불쌍한 처녀는 매일 길 옆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실을 잡고 또 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레가 피에 흠뻑 젖자 소녀는 그걸 닦으려고 우물 위로 몸을 숙이다가 그만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얼레는 우물 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울면서 계모에게 달려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소녀를 무섭게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얼레를 빠뜨렸으면 그걸 다시 건져오는 게 네 몸에 이로울 거다. 소녀는 우물가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얼레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진 소녀는 그것을 건지기 위해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순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은 소녀는 자신이 아름다운 풀밭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풀밭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빵이 가득 들어찬 오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들이 소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릴 꺼내주세요. 우릴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익었어요. 소녀는 오븐에 다가가 기다란 나무 주걱으로 빵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는 계속 걸어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과나무가 소리쳤습니다. 날 흔들어줘요. 날 흔들어줘요. 내 사과는 모두 익을 만큼 익었어요. 소녀가 그 나무를 흔들어주자 사과가 비오듯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사과나무를 계속 흔들어 그 나무에 열린 사과를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소녀는 그 사과들을 모두 주워 한 무더기로 쌓아 놓은 뒤 다시 걸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어느 조그만 오두막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의 안에서는 늙은 여자 하나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대문짝만한 이를 드러내놓고 있었으므로 소녀는 그만 겁을 먹고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소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날 두려워하지? 나랑 같이 살자. 만일 네가 집안일을 잘 해낸다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게다. 너는 내 이불을 깃털이 날릴 정도로 잘 털어서 깔끔하게 정돈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깃털들은 눈이 되어 지상에 내리게 될 거야. 홀레 할머니거든. 옛날 햇센 지방 사람들은 눈이 내릴 때마다 홀레 할머니가 이부자리를 털고 있다고 말하곤 했대요. 할머니가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건넸으므로 소녀는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그 할머니가 만족해할 정도로 집안일을 아주 잘 해냈으며 늘 깃털들이 눈송이처럼 휘날릴 정도로 이불을 잘 털었습니다. 할머니도 소녀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말과 자상한 얼굴로 소녀에게 매일 굽거나 삶은 고기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홀레 할머니와 꽤 오랜 동안 지내게 되자 소녀는 점차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울한지를 알지 못했으나 결국 자신이 집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홀레 할머니와 지내는 편이 훨씬 더 나았지만 그래도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홀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가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줄은 알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자 홀레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니 기쁘구나. 네가 그동안 날 위해 충실히 일해 주었으니 널 다시 그곳으로 보내주마.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대문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소녀가 바로 대문 아래 섰을 때 굉장히 많은 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금은 모두 소녀의 몸에 달라붙어 소녀의 몸은 금으로 빈틈없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홀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아주 부지런히 일해왔으니 난 네가 그걸 가지고 갔으면 한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우물 속에 빠뜨렸던 얼레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순간 소녀는 자신이 어느새 지상에 되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집 마당으로 들어가자 우물 위에 걸터 앉아있던 수탉이 소리쳤습니다. 꼭요! 황금 옷을 입은 소녀요! 웬 새 옷을 걸치고 있나요? 소녀는 계모에게로 갔습니다. 소녀가 엄청난 금으로 덮여 있었으므로 계모와 의붓 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소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계모는 소녀가 그렇게 많은 금을 얻게 된 이유를 알자 자기의 못생기고 게으른 친딸도 그런 행운을 얻게 하고 싶어 친딸을 우물가에 앉히고 물레를 돌리게 했습니다. 계모의 친딸은 가시나무에 자기 손가락들을 눌러 억지로 피를 내서 얼레를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얼레를 우물 속에 빠뜨린 뒤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도 동생처럼 아름다운 풀밭에 도착했고 그녀 역시 동생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윽고 오븐 앞에 이르자 빵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릴 꺼내주세요. 우릴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익었어요. 그러나 게으른 그 소녀는 손을 더럽히기 싫다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더 걸어갔고 이내 사과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사과나무가 소리쳤습니다. 날 흔들어줘요.
날 흔들어줘요. 내 사과들은 모두 익을 만큼 익었어요. 그러나 게으른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농담하는 거지? 잘못했다간 사과에 맞아 내 머리가 깨지고 말 거야. 게으른 소녀는 그 할머니의 이가 대문짝만 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으므로 할머니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에게 청해서 그날부터 그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으른 소녀는 금에 관한 생각이 계속 어른거렸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고 홀레 할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소녀는 빈둥거리기 시작했고 셋째 날에 가서는 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소녀는 아침 해가 밝아오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고 이부자리를 깃털이 날릴 정도로 열심히 털지도 않았습니다. 홀레 할머니는 그만 지겨워져서 그 소녀를 내보내버렸습니다. 그 게으른 소녀는 일이 그렇게 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제 자신의 몸 위로 금이 쏟아져 내리려니 하고 기대했습니다. 홀레 할머니는 그 소녀를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대문가에 섰을 때 금 대신 큰 솥에서 시커먼 기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네가 일한 데 대한 보상이다. 홀레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게으른 소녀는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우물 위에 걸터 앉아있던 수탉이 소녀를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꼬끼요! 더러운 소녀여! 웬 새 옷을 걸치고 있나요? 그 시커먼 기름은 게으른 소녀가 죽을 때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추억이 돼줘서 내 삶의 이유가 돼줘서 아직 난 need you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하루 더 머물게요. 아직은 사랑이 아니지만 다가서도 더 멀어져서도 안 돼. 그대라면요, 그게 나라면요. 고마워 추억이 돼줘서 내 마른 삶의 이유가 돼줘서 아직은 난 need you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미안해요 내가 못났죠. 단 하루도 너무 낯설고 힘들어. 나였으면 그대 곁에 머물 사람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고마워 추억이 돼줘서 내 마른 삶의 이유가 돼줘서 아직은 난 need you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말없이 지켜봐도 행복했던 고마운 네가 곁에 있어서 그저 그것만으로 혼자 사랑했어도 난 잘 살아온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내 삶에 들어와줘서 닿을 것 같은 그곳에 있어줘서 아직은 나 love you 널 사랑해야만 살 것 같아. 고마워 추억이 돼줘서 내 마른 삶의 이유가 돼줘서 아직은 난 need you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들으신 곡은 돌담지의 고마워 추억이 되어줘서였습니다. 아마 닥터 뭐죠? 드라마 삽입곡인 것 같아요. 아 낭만답터 3에 들어갔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홀레 할머니 이거 그림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림책이 있어요? 네네. 보고 싶다. 아 우리 아이들하고 옛날에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많이 읽어줬던 그런 그림책이에요. 네. 그림책도 좀 크기가 좀 판형이 좀 작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쏙쏙 집어서 볼 때 굉장히 아기자기한 뭐 그런 네. 그림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꼭 봐야 되겠다. 네. 전 기분 좋아지는 글이거든요. 이 글이. 항상 생각할 때 네. 우리는 서로에게 혹은 주변에 음. 홀레 할머니가 다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게으른 게으른 언니에 좀 꽂히는 그런 좀 안쓰럽다,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기분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 네. 이렇게 꽂히는 인물이 따로 있죠. 네. 꼭 계모는 꼭 그래야 하는가. 그렇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러네요. 거기에 또 게으르다는 어떤 그런 말들이 좀 저도 게으른 편에 속해가지고 저는 그럼 벌을 받아야 되나? 자책을 하면서. 괜찮아요. 네. 음식을 잘 하시니까. 음식 얘기가 왜 나왔을까? 네. 먹고 싶어서. 네.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지푸라기와 숯과 콩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콩 한 접시가 생겨서 요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더 빨리 타라고 지푸라기를 한 움큼 집어 불을 붙이고는 냄비에 콩을 와르르 쏟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콩 하나가 바닥에 톡 떨어졌답니다. 콩은 부엌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 곁에 떨어졌는데 때마침 아궁이에서 벌건 숯이 툭 튀어나와 지푸라기와 콩 옆에 떨어졌어요. 지푸라기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친구들 어디서 왔지? 숯이 대답했어요. 운 좋게 불 속에서 튀어나왔지. 있는 힘을 다해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면 분명 죽었을걸. 활활 타서 제가 됐을 거라고. 그러자 콩이 한마디 했어요. 나도 무사히 도망쳤단다. 할멈이 나를 냄비에 부었다면 내 친구들처럼 비참하게 죽이 되어 버렸을걸? 지푸라기가 말했어요. 내 신세는 더 나은 줄 알아? 할멈이 내 형제들을 화르르 태워 연기로 사라지게 했다니까 글쎄. 한꺼번에 60이나 되는 내 형제를 덥석 움켜쥐더니 목숨을 앗아가더라고. 나는 천만다행으로 손가락 사이로 살짝 빠져나왔지. 숯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자 콩이 말했어요.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졌어. 그러니 좋은 친구가 되어 같이 다니자. 멀리 떠나 낯선 나라에 가는 것은 어때? 여기 있으면 또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 숯과 지푸라기는 그 제안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와 숯과 콩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은 시냇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냇물을 건너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징검다리도 나무다리도 없었거든요. 지푸라기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내가 길게 누울게. 나를 다리 삼아 냇물을 건널 수 있을 거야. 지푸라기는 이쪽 물가에서 저쪽 물가로 길게 가로 누웠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수치 먼저 씩씩하게 새로 만든 지푸라기 다리를 총총 건넜습니다. 한가운데까지 왔는데 문득 발밑에서 쏴쏴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춘 겁이 더럭 나서 우뚝 섰어요. 한 발짝도 더 뗄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지푸라기가 솔솔 타기 시작하더니 두 동강이나 강물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숯도 쭈루루 미끄러져 퐁당 빠졌는데 곧 칙칙 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조심스레 물가에 남아 있었던 콩은 그 광경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깔깔 웃었습니다. 콩은 웃고 또 웃었지만 도무지 웃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만 배가 툭 터지고 말았답니다. 마침 지나가던 착한 재봉사가 냇가에서 쉬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콩도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걸요. 동정심 많은 재봉사는 바늘과 실을 꺼내 콩을 꿰매주었어요. 콩은 재봉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콩들은 모두 배에 기다란 까만 실자국을 갖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재봉사가 까만 실로 콩을 꿰맸거든요.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난 모르겠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 안 가득한 이 길 찾아오며 그제야 조금 웃었던 나야. 처음이었어. 그토록 날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그 자리에서 매일 알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은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해서 광화문이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인사 나눌 시간이 됐네요. 아,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아니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셨어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지금 목도 그렇고 지금 뒤에서 식은땀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힘드시구나. 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지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